어렴풋이만 알고 넘어갔던 세상의 여러 뉴스들 다양한 관점을 나누어 제대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지식 쌓는 소식, 지혜 쌓는 대화, 지소지대 지금 시작합니다. 와. 안녕하십니까. 지소지대 진행을 맡고 있는 기계 좋아하는 안대리입니다. 저희 시작하기에 앞서서 공지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공지사항인데요. 공변이 드디어 취업을 했습니다. 와. 다들 2주간에 다들 우러러 보라. 왔는데 진짜 변호사다. 변호사님 오셨다. 축하합니다, 공변. 예. 성공 스토리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으십니까? 예,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 요즘 변호사 어렵습니다. 제가 자기소개서랑 원서는 한 30군데? 30군데 하여튼 이상 넣은 것 같고요. 예. 그 중에 면접은 뭐 하여튼 대충 한 5군데, 7군데 정도 받고 그 중에 이제 한 군데에서 감사하게 저를 찾아주셔가지고 예, 결국 거기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뒤에부터 일을 시작하게 될 것 같고요.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데 가셨어요. 그러게요. 이제 앞으로 그 운영비는 공변이 내주시는 거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네네. 한 6화 동안 맨날 이제 취업 안 된다고 찡찡댔었는데 이제 드디어 그거 안 들을 수 있어서 간다. 나 나가. 둘이서 열심히 해보고. 네, 축하드립니다. 이거 방송 시작하니까 이렇게 신 선생 여자친구도 사귀고 그건 공변 맞죠. 취업도 되고 그건 내가 잘한 것 같은데. 나도 내가 잘한 것 같은데. 에? 네. 그래요. 넘어가시고. 어쨌든 이거는 좀 공지사항 같지 않은 공지사항이었고, 두 번째로 공지사항은 진짜 공지사항인데, 저희가 이제 업로드를 6화 동안에 이제 업로드 일이 조금 막 정해져 있지 않고 저희가 처음에 세팅하는 기간이어가지고 좀 왔다 갔다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매주 수요일 날 업로드를 하는 걸로 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 저번 업로드부터 해가지고 매주 수요일마다 한 주에 하나씩 이렇게 업로드가 될 예정이고요. 저희 지금 아직까지는 안 올리고 있지만 애플 팟캐스트, 그리고 메인 플랫폼인 팟빵, 그리고 유튜브에도 이제 동영상은 없이 그냥 음성 나오는 걸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 채널을 통해서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많이 찾는 것 같진 않은데 혹시나 찾으시면 거기에도 있다. 모르죠. 나중에요. 네, 그렇죠. 수익 창출도 됐는데. 그럼요. 510원 아직 변동 없는데. 그럼요. 네,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유튜브 라이브도 많이 하시던데, 저는 계속 유튜브 라이브 하자고 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다른 패널들이 좀 반응이 뜨뜻미지근해서, 그건 못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말고 녹음부터 자리를 잡고. 뭔 유튜브 라이브요. 알겠습니다. 연예인 되고 싶으세요? 그 정도 갖고는 안 되지만, 그래도 뭔가 소통을 하면서 하면 또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서, 그건 나중에 제가 또 한번. 얕은 시 탄로나서 안 됩니다. 전 안대리가 참 자기 객관화가 잘 돼서 좋아요. 알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소개 또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경영경제, 교육사회, 법률정치 등 나름의 전문 분야를 가진 새 청년이 최근 소식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대화 및 토론을 통해서 더욱 깊숙하게 알아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은 소개 또 하고 갈까요? 패스. 그럼요. 패스? 그래? 왜? 불안해? 하고 가시죠. 언제까지예요? 근데 궁금해서 그래. 이거 간단하게 하고 해야죠.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제 들을지 모르는데. 그럼요. 오케이. 신 선생님. 공변 먼저 하세요. 공변. 제가 먼저 할까요? 네.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 같아서. 뭘 많아 또. 안녕하십니까. 지소지대의 유일한 석사, 가장 가방끈이 길고 드디어 진정한 변호사로 탈바꿈한 공변입니다. 텐션이 취업했고요. 올라서 이제 못하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업했고요. 이제 이 두 친구들과는 조금 사회적인
차랄까 뭐 그런 걸 두고 살아갈 것 같은 공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음. 저는 뭐 제 직업에서 유추하실 수 있겠지만 사회 현상들을 법률 그리고 살짝의 정치 정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분석하고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신 선생님 자기소개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영어 가르치는 신쌤입니다. 이제 교육 분야나 사회 분야에 대해서 이제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매번 얘기하지만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노력을 하고 있다. 언제 급발진할지 모른다. 누구보다 안 중립적이신 것 같은데. 네. 노력을 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는 지소지대 진행 맡고 있는 기계 좋아하는 안대리고요. 저는 이제 경영경제 분야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내용 관련해서 많이 이야기를 할 것 같고, 현재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MBA 대학원생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도 제가 오늘 좀 주제를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은 미기준금리와 그리고 한국 경제 영향관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오늘 또 이제 얘기할 때 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요즘에 좀 관심이 가시는 좀 흥미로운 뉴스 주제 같은 거 좀 없으셨는지 좀 묻고 싶어요. 신 선생님 혹시 뭐 없으신가요? 요즘에 좀 저는 관심 갖고 보고 있다. 딱 제가 관심을 가질 만한 뉴스가 딱 하나 나왔죠. 아, 그쵸. 수능 킬러 문항 삭제. 제가 이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 진짜요? 다음 주제로 이거를 좀 해볼까. 그러니까 킬러 문항 삭제를 근데 사실 다룰지, 전반적인 이제 입시 시스템, 뭐 수시 정시에 대해서 좀 다룰지 좀 고민 중입니다. 왜냐면은 킬러 문항 삭제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약간 간호법 했던 것처럼. 저는 근데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킬러 문항을? 네,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킬러 문항을 없애야 된다. 네. 가슴에 비수가 날아가고 친다. 오케이. 그러니까 사교육을 조작하는 윤석열 정부의 방침과 온라인이 되어 있다. 그쪽이다. 왜 저러시는 거죠? 장난입니다. 사교육을 조장하시는 건가요? 아예 제가 그렇다는 반대라는 게 아니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직 근데 저도 더 자료를 찾아보고 뭐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의견이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실 킬러 문항이 뭔지를 모르겠어가지고 진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면. 네네네. 그렇죠. 근데 사실 두 분은 모를 수밖에 없어요. 두 분은 수능 공부를 안 하셨으니까. 저는 수능을 가르쳤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 이제 두 분과는 다르게 수능에 열심히 공부를 했고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 했었기 때문에 저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뭐 학생의 본분은 안 했습니까? 저도 열심히 안 했다고 공부했습니다. 볼 수 있지요. 근데 진짜. 알겠어요. 가방끈 가장 길어주신 건 알겠는데 그 학부 레벨로 말씀하세요. 따지면은 제가 제일 높지 않나요? 아니 오늘 잠깐만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 괜찮으시겠어요? 계속 하시든가. 잠깐만. 계속 하세요. 아니 내가 생각하니까 지금 연땡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한땡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한땡은 아니죠. 죄송하지만 이걸 비비네. 한땡은 아니죠. 여러분, 저희한테 비빌 때가 아니죠. 이건 진짜 서운하네. 스카이 서성한 중경 외시는 바뀌지 않습니다. 진짜 라인이 다르잖아요. 라인이 다르니까. 저는 사실 넘어가시죠. 학벌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모두가 동등하게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공부를 하면 되는 건데 굳이 그걸 이렇게 순위 서성한 중경외 이런 걸로 나눠야 되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계속 가방끈 얘기하시던 분, 가방끈 얘기 계속 하시던 분이 저런 발언을 하시는 게 내가 수능했고 너네가 수능 안 했다. 팩트. 가방끈이 제일 긴가? 팩트. 변호사 팩트로 얘기해야지. 서성한 중경 외시인가? 팩트. 오케이, 확인. 방금 거 꼭 넣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혹시 뭐 공변은 좀 재밌는 뉴스 없으십니까? 저는 사실 최근에 들었던 것 중에 솔직히 얘기해서 제일 흥미로웠던 거는 러시아에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났었다. 이게 제일 흥미로웠던 뉴스이겠고요. 굳이 맞아요. 그쵸. 그리고 굳이 이제 저와 조금 관련이 된 제가 관심 있는 분야와 관련이 된 뉴스라고 한다면
최근에 있었던 이제 권경의 변호사에 대한 변협에서의 징계위원회가 있었고요. 그 징계 결과에 대한 것이 조금 흥미로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분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학폭 피해자 변호사였는데 그쵸. 출석 안 하셔가지고 맞습니다. 맞아요. 뭐 이거는 사실 뭐 정치적으로 저희가 최대한 중립적이고 좀 조심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못한 게 맞지 않나 좀. 그렇죠.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치를 떠나서 그냥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한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네요. 일단 뭐 이제 아무래도 저는 경제면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그 요즘 기준금리 그리고 미국의 동향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 뉴스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주제를 좀 준비하게 됐고 아마 많이들 보셨을 내용인데 뭐 이제 제롬 파월 그 미 연준 의장이 나와가지고 연설 한번 하면은 주식시장이 왔다 갔다 하고 요동치죠. 요동치고 정말 단타도 많이 칠 기회도 좀 생기고 약간 그런데 이것들이 왜 그런 그 영향 관계가 있는가?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테슬라 많이 떨어졌습니까? 그건 또 몰랐네요. 어쨌든 그런 관계가 있는가? 그런 거 좀 오늘 좀 설명해 볼까 해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좀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는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언제든지 해주시죠. 중간중간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좀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 좀 물어봐 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제가 시작할 부분은 뉴스 기사로 좀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2023년 6월 24일 현지 시간입니다. 미 연준에서 지난해 3월 이후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동결을 하기로 한 가장 큰 사유는 CPI, 뭐 이제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불리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률이 완만해진 것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영향으로 기준금리 동결이 이미 예견되었던 이제 5월 말부터 해가지고 6월 초까지는 미국 주가만이 아니라 국내 주가와 환율도 비교적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했었고 기준금리 발표 후에는 미 연준의 인터뷰에서 올해까지 추가금리 인상이 계속 지속이 될 거다. 그 이야기를 한 후에는 또 그 주가가 또 하락을 또 했었습니다. 파월 아저씨. 파월 아저씨. 보고 있으면 조금 화가 나요. 그렇습니까? 네. 좀 열받을 때가 있어요. 뭐 그분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누가 해도 화가 날 것 같은데 그냥 저는 그쪽 주식 없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네, 달달해. 근데 우리 국내 주식에도 항상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이따가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여기서 두 패널들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이제 거시경제 관련한 뉴스를 봤을 때 얼마나 이해하신가를 이제 좀 뭐랄까 레벨 테스트랄까 좀 해보고 싶은데 금리가 낮아지면 금리가 낮아지면 건방지게 석사한테 레벨 테스트를 해? 진짜 불편하네. 오늘 이것 때문에 진짜 진행도 못하겠네. 자, 금리가 낮아지면 왜 주가가 오를까요? 아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금리가 낮아지면 금리가 낮잖아요. 네. 그렇죠? 이자를 많이 안 줘. 맞나요? 네. 그 은행에서 돈을 빼겠죠? 아닌가? 은행에서 돈을 뺍니까? 금리가 낮으면 돈을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자를 많이 안 주니까? 네. 그쵸. 반대인가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죠? 그럼 돈을 뺐잖아요. 현금이 많아. 네. 현금으로 뭐 하겠어요? 주식에 넣는다. 뭐 맞습니다. 그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맞습니다. 그렇네요. 일리가 있네. 네. 그거 제가 뒤에서 설명할 거에 굉장히 축약된 버전이지만 맞는 얘기입니다. 결국 돈을 써야 되는데 맞습니다. 진짜 그 별거 없고 진짜 쉽게 생각하면 그게 맞습니다. 거시경제? 이지. 맞습니다. 혹시 공변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사실 금리가 낮아져서 주가가 올라간다. 전 이건 어느 정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자가 싸다. 이자가 싸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돈 빌려야지. 그거 내가 다 쓸 수 있는데. 그러면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사람이 또 많아지겠죠. 맞습니다. 그것도 그럼 맞죠. 투자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뭐 유동성도 좋아지고 그렇게 해서 주가가 오른다. 저는 이건 어느 정도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다 맞는 이야기인데 오늘 방송 종료.
일단 이지 이해했어. 거시경제 마스터. Macroeconomics finished. 이제 석사학위 다 가져와. 이제 중간에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이런 현상들이 또 일어나고 어떤 플레이어들이 또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현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면 왜 주가가 오르나 그 부분만이 아니라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좀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그것을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하려면 크게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좀 구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미국 기준금리는 왜 올리고 있었고 지금은 왜 멈췄는가? 두 번째, 미국 기준금리와 원달러 환율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미국 기준금리는 왜 올리고 있었고 왜 멈췄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좀 이렇게 배경 지식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건데요.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는 그 미 연방 준비 제도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연준이 맞습니다. 네. 미국 연방 준비제는 미국의 중앙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주요 기능으로선 첫 번째, 미국 달러의 발행, 두 번째, 미국 내 통화 정책, 뭐 금리겠죠. 미국 내 통화 정책을 관장하고 세 번째로 금융 체계의 안정성 유지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중앙은행과 같은 역할이라고만 하는 것은 이제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과는 구조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거는 다음 기회에 좀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사실 이게 제가 기능이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소개를 했지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미국 그 통화 발행하고 기준금리 금리 관장을 하는 거 그거는 결국 세 번째 목표인 금융 체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수단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1, 2번 기능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중고등학생들도 좀 이 팟캐스트를 듣는다는 느낌으로 최대한 쉽게 좀 예시를 들어가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최대한 첫 번째 네. 예, 정말 최대한 쉽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 살짝 졸리거든요. 잠이 살살 오고 있는데 예, 최대한 쉽게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알겠습니다. 이제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제 좀 대본을 써놓잖아요. 네. 그게 보고 있는데 뭐죠 이게? 안 읽혀. 벌써 쉽지 않다.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선째 이제 첫 번째로 그 미국을 포함한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화폐를 이제 발행을 하는데 그 발행을 왜 하고 있는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화폐량을 늘려가면서 재화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투자를 촉진시켜서 경제 활동 전체를 이제 촉진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를 키우는 거죠, 계속해서.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맞습니다. 이제 화폐를 발행하는 게 어떻게 그렇게 이어지는지 의문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정말 최대하게 간단한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전 세계 시장의 재화라고는 1달러짜리 햄버거 100개와 이를 살 수 있는 화폐라고는 이제 100달러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고 하면 햄버거를 만드는 사람은 햄버거 100개를 만들어서 100달러를 벌 수가 있겠죠. 그죠? 하지만 그 햄버거 장수가 시장에서 이제 햄버거의 수요가 110개로 늘어난다. 100개를 팔던 거를 110개를 팔 수 있다. 라고 한다고 해서 110개를 과연 만들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돈의 양이 정해져 있으니까 100불로. 그 더 큰 노력으로 110개를 만든다고 더 많은 돈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기존에는 햄버거 한 개당 1불이었는데 햄버거를 더 만들어봤자 돈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햄버거를 다 팔려면 햄버거 한 개당 0.91불밖에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는 햄버거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볼 수 있겠죠. 이를 좀 더 이제 경제학적 용어로 막 섞어서 설명하자고 하면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는 통화의 양이 부족하면 재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이는 경제 주체들이 추가 가치를 생산하는 의지를 줄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돈이 계속해서 찍어서 늘어나야 상품의 가치도 올라가고 그거를 만드는 사람도 계속해서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모티베이션을 주기 때문에 시장이 맞습니다. 자체가 커진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반대로 저는 좀 궁금한 게 있는 게 이제 아무래도 오늘 개념이 좀 어렵다 보니까 질문을 많이 드리게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햄버거 100개 그리고 100달러의 전제는 그 햄버거 장수가 더 이상 햄버거를 만들지 않을 거다라는 결론에 대한 전제는 햄버거 장수가 시장에는 100달러 이상의 돈이 없다.
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야 되지 않나요? 물론 이제 이 현실 시장과는 이제 다른 부분이 좀 있지만 네. 그게 거시경제이기 때문에 그런 네. 이런 이제 그 시장의 움직임들이 결국 그 시장의 움직임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움직인다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진짜 딱 경험을 하다가 리미테이션이 보이면 이 이상은 어쩌면 예, 의미가 예, 예. 없다라는 게 이제 느껴진다라는 거죠. 이게 그렇죠. 체감상 이거는 이제 시간이 거시경제를 쌓이면서. 보기 위해서 하는 그 예시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당연히 모르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방금 공변이 그쵸. 얘기한 건 알 이제 수가 없잖아. 미시경제의 음. 관점에서 이제 바라본 거고 거시경제에서는 이제 좀 더 개념적으로 이제 크게 접근을 맞습니다. 한다라는 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론상 이론상 아니, 킹론상. 그러니까 이론상이라 음. 하더라도 네. 이론 자체가 저 네네. 100달러밖에 없다는 거를 인지를 해야지만 성립하는 이론인 거잖아요. 거시경제는 근데 다 그래요. 네. 그거는 아니, 그게 애초에 그러면 전제사항을 좀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인 거긴 한데 물론 네. 그러면 그 전제사항을 다 알고 있다라고 이제 전제를 해놓는 거죠, 그것도. 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궁금했던 건 그거예요. 아까 말씀해 주신 음. 것처럼 거시경제는 뭐 이런 방향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런 뭔가 인지하고 있다, 당연히 인지하고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가는 건지 아니면 그런 너무 현실적인 짜잘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순순히 이론적으로만 보겠다라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둘 다입니다, 둘 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네요. 당연히 이런 시장은 없으니까 이런 이론이 좀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이제 만약에 이제 반대로 또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시장에서 돈이 많아진다고 했을 때를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반대로 재화의 가치가 또 이제 상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이를 또 다르게 얘기하면 경제 주체들이 추가 가치 생산에 대한 의지를 촉진시킨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저 혹시 또 질문해도 되나요? 네, 말씀하십시오. 얼마든지. 혹시 뭐 오늘 너무 질문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면 편집하셔도 네. 괜찮긴 한데 네네네. 아까 말씀하셨을 때 네. 이제 100달러가 있고 햄버거가 100개밖에 없는데 시장의 햄버거 수요가 110개로 늘어난다고 해서 110개를 만들지 않는다. 왜냐면 110개를 맞습니다. 만들어봤자 햄버거 한 개 가격은 0.91달러밖에 안 될 거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근데 시장에 돈이 많아지면 네. 여전히 햄버거 100개를 만들면 햄버거 하나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왜 이거를 추가 생산에 대한 의지를 촉진시키는 거죠? 그거는 네네. 가격 연동이 아까 제가 뭐 0.91불 정도로밖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가격 그쵸. 연동이 실시간으로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1불에 1불짜리 햄버거가 있었고 네. 그 가격으로 이제 팔고 있었는데 시장에 만약에 뭐 110불의 화폐가 풀렸다. 그렇다고 하면은 원래 이제 110불에 맞춰서 햄버거 가격이 더 오르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이 1불인 상태가 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10불이라는 돈이 잉여가 있으면 그 시장을 이제 노리고서는 추가 생산을 또 하게 된다. 그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해했습니다. 투자 촉진 부분은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만약 아까와 같이 이제 화폐 100달러, 햄버거 100불밖에 없는 시장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이상 햄버거 수요는 오르지 않아. 100개밖에 없어. 아무리 뭐 이제 시장 돈이 늘어나고 뭐 이제 햄버거 장수가 더 110개를 만들어도 햄버거는 100개밖에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자튀김에 대한 수요가 조금은 있어요. 감자튀김 뭐 수요가 한 50개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만약에 감자튀김이 1불이라고 치고 감자튀김을 만드는 감자튀김 기계가 10불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화폐가 100불밖에 없는 시장에서 10불이라는 그 돈을 써가지고 그 감자튀김 기계를 사고 그리고서는 감자튀김을 만들어서 팔아요. 그러면 그 해당 시장에서 이득이 있을까요? 오히려 햄버거만 파는 게 더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10불이라는 가치를 투자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100불 전부 다 이득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데 그 감자튀김 기계를 사버리면서 10불이라는 가치를 써버렸어. 그러면 시장에는 90불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아무리 뭐 감자튀김도 팔고 햄버거를 팔아도 90불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이해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또 화폐가 지속적으로 발행이 되고 화폐가 점점 더 많아진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잉여 돈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발행하는 게 투자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돈을 시장에 늘리는 게 도움이 된다고 계속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처럼 돈을 늘리는 게 항상 좋은 것 같은데 왜 무한대로 늘리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시장 내, 그죠? 시장 내 재화의 가치, 그러니까 햄버거의 가치가 늘어나지 않는데 돈만 계속 늘어나게 되면 돈의 가치가 갑작스럽게 하락하게 되겠죠. 게다가 화폐의 가치는 재화와 바꿀 수 있는 안정적인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화폐의 가치가 급격하게 왔다 갔다 뭐 위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한다고 하면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신뢰도가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 더더욱 화폐의 가치가 또 떨어지겠고요. 이거 그 말은 비트코인 맞습니다. 비트코인의 신뢰도 비트코인 반대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네요. 화폐로서 맞습니다. 역할을 해낼 수 없다. 맞습니다. 화폐는 진짜 이 시장에서 내가 자유시장주의 이제 체계에서 정말 안정적으로 그 재화를 교환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수단의 역할을 못하게 되면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만약에 그렇게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자산 가치가 하락한다는 말이 되고 이는 자유시장 체제의 붕괴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을 부르는 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돈이 너무 많이 이제 발행이 돼가지고, 네. 이렇게 돈이 너무 많이 거였어요? 발행돼서, 맞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발행돼가지고, 재화의 가치가 너무 상승해버리고, 돈의 가치가 너무 떨어져 버린다. 그리고 돈이 믿을 수 없는 돈이 돼버린다.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이제, 그래. 국가들이 돈을 계속적으로, 그리고 천천히 찍어낸다는 건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의 주제와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 그 부분이 좀 의문이실 수 있는데요. 금리는 이러한 유통통화의 양을 결정하는 수도꼭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위와 같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플레이션이나 재화의 가치가 너무 떨어지는 이제 디플레이션이라고 또 있거든요. 그 반대 개념인 거죠. 그 디플레이션을 또 막기 위해서 시장 내 돈의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돈을 발행하는 프로세스를, 그쵸, 금리가. 돈을 발행하는 프로세스를 보면은 정부나 시중은행이 중앙은행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연준에서 돈을 빌리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중앙은행이 돈을 빌려주면서 받는 이자가 바로 기준금리인 겁니다. 정부나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중앙은행은 가지고 있는 돈을 이제 빌려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돈을 찍어서 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이제 시장에 내보내게 되는 거고요. 이자를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자고 하면 이자는 결국 돈을 빌리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렇죠. 비용이 많이 들면 들수록 돈을 덜 빌리게 될 것이고 이는 시장에 돈이 적어지게 만들겠죠.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또 예를 좀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만약에 한 시점에 기준금리가 1%라고 하고 연 2%의 이자를 지급하는 회사채, 그러니까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 돈을 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연 2% 이제 이자를 받는다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뭐 어떤 은행입니까? 뭐 우리은행 아니면 뭐 하나은행 이런 수준은행들 쓰지 않습니까? 국민은행 쓰지 않습니까? 그런 은행들에서 돈을 빌려서라도 그 회사채에 투자를 할 겁니다. 왜냐? 기준 금리는 1%인데 회사채에 이제 돈을 빌려주면 2%의 금리를 이자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게 또 이제 남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만 이제 몇 년 후에 기준금리가 올라가지고 2.5%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럼 더 이상 그 회사채는 매력적이지 않은 상품이 되겠죠. 왜냐하면 2%의 이자가 들어오더라도 기준금리로 중앙은행한테 떼줘야 되는 이자가 2.5%이니까 비용이 더 나가게 되는 거니까요. 그럼 그 은행은 그 해당 회사채를 이제 처분하고, 그러니까 대출을 이제 회수한다는 뜻이죠. 회사채를 처분하고 더 높은 이자를 내는 회사채에 투자를 하거나 중앙은행에 갚게 되겠죠. 만약 이때 돈을 중앙은행에 갚게 되면 시장의 돈이 다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런 그 메커니즘을 통해서 금리가 그 시장에 유통되는 돈의 양을 조절하는 수도꼭지와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작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 다시 뉴스 기사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금리를 인상을 계속 하고 있다가 이번에만 잠깐 이제 동결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계속 또 앞으로는 또 인상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 기사를 보면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시장에 유통되는 화폐가 너무 많았었다.
그래서 이걸 좀 조절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 그렇게 뿌렸으니까 돈이 많지. 맞습니다. 지금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여러 국가는 2020년도 초부터 해가지고 코로나 확산 시기에 경제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해가지고 금리를 인하하고 여러 정부 지원책을 시행하면서 시장에 돈을 막 뿌렸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지표가 미국 그 부채 현황 추이인데요. 미국 정부가 이제 얼마나 부채를 가지고 있는가 그 현황 추이인데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는 무려 31조 달러입니다. 그리고 31조 달러요. 네, 맞습니다. 31조 달러고 뭐 이자 비용이 뭐 그 계산해 보진 않았지만 엄청납니다. 이 변동 추이 이제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그 부채가 한번 갑자기 확 오르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20년, 2021년입니다. 그러고선 이렇게까지 또 올랐습니다. 기존에는 뭐 20조 초반, 뭐 20조, 23조인가 막 그랬었는데 2020년 전에는 바이든 형이 이렇게 좀 무리했다. 그러니까 좀 지나치게 많이 풀었다. 똥 치고 있다. 바이든만 계신 거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똥을 너무 많이 써서 치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 뭐 2020년, 2021년 저희 다들 주식으로 조금씩은 재미 좀 보셨잖아요, 다들 아니십니까? 저 그때 안 했어요. 주식 안 하셨습니까? 네. 2020년, 2021년? 저는 했는데, 재미? 그렇군요. 그 공변 돈으로 다른 분들이 재미 봤으니까 그 좋게 생각하세요. 공변 내가 사회에 공헌했다. 기부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부했다. 오케이. 자, 오늘 이렇게 시장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또 이해하고 나면 나중에는 또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닥쳐주시기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잃어요. 네. 어쨌든 그렇고요. 그렇게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화폐의 가치는 좀 떨어지고 물건의 가격이 오르는 인플레이션, 아까 설명했죠.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이야기를 드렸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 변동을 보여주는 CPI, 이 CPI는 작년 6월 YOY 9.1%까지 상승을 했다가 금리 인상을 하면서 유통통화량을 좀 조정하다 보니까 유통통화량을 줄이다 보니까 지난 5월 4%대까지 검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를 좀 동결을 한 거고요. 작년 6월 YOY 9.1%라는 그 수치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그 작년 6월에 라면을 이제 1,000원에 샀다고 하면은 1,100원에 올해는 사야 됐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 언제 내려갑니까 이거? 네? 이거는 사실 전 내려가진 않을 거라서. 저희 직장 앞에서 순대국밥 먹으면 11,000원 나오거든요. 그쵸. 그거 작년에는 아마 만 원이었을 겁니다. 작년에 10,000원이었고 한 2, 3년 전에는 한 8,000원이었을 거예요. 그랬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심각한 인플레이션 사태를 이제 조절하기 위해서 미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 의장은 CPI가 2%대까지 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해서 금리 인상을 계속하겠다. 그랬으므로 적어도 전 당분간은 금리 인하는 하지 않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제가 그래서 순댓국밥 먹을 때마다 저 아저씨 뒤통수 한 대씩 치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해도 올렸겠지만 누가 해도 올렸겠지만 저분이 이제 입을 이렇게 터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오르잖아요 물가가. 그러면은 순댓국밥 아니죠. 이분은 물가를 내리려고 하시는 분인 겁니다. 내리려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오르잖아요. 내가 단기적으로 내가 느끼는 건. 이분의 그건 아닙니다. 이분이 뭐 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정부에서 그 돈을 많이 풀어서 그렇습니다. 저 한통속이잖아요. 네? 내가 미국 정부는 미국 그런 말 있죠. 미국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왜? 어차피 돈 찍어서 막 써도 다른 나라가 똥 치울 거니까. 미국은 절대 망하지 않죠. 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진짜로 그 미 연준은 지금 그 금리를 계속 올림으로 통해서 신 선생님이 뭐 11,000원으로 계속 그 순댓국밥 먹을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11,000원에 순댓국밥 안 먹고 싶어요. 뭐 일단 그건 그렇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좀 길게 설명하면서 첫 번째 질문이 미국 기준금리는 왜 올리고 있었고 왜 멈췄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봤고요. 한 줄로 요약해서 설명하면 코로나 시기에 유통통화량이 많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이를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브레이크 타임 없나요? 이거 어렵죠. 어렵고. 자,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기준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봤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인
기준금리가 어떻게 한국 경제와 연관이 있는가, 어떻게 이제 상관관계가 있는가, 그 부분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기준금리와 원달러 환율의 상관관계인데요. 아까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기준금리는 정부와 은행이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비용입니다. 일반 은행에서는 기준금리로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추가 이자를 더해가지고 더 높은 금리로 기업과 개인한테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차를 영업이익으로 가져가는 거겠죠. 우리가 식당에 가서 사장님한테 만약에 아까 그 순댓국밥 사장님한테 왜 이렇게 가격이 올랐어요? 물어보면 요즘 재료비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재료비 원가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조금이라도 남으려면 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말씀하실 겁니다. 그죠? 그쵸. 그 은행 대출도 똑같습니다. 은행 대출의 원재료인 중앙은행에 돈을 빌리는 비용이 조금이라도 오르게 되면 이걸 더 남겨 먹어야 되는 시중은행의 금리도 똑같이 같이 오르게 됩니다. 너무 남겨 먹어? 작년에 얼마를 뭐죠? 맨날 기사에 나오잖아요. 작년에 얼마를 성과금 잔치를 하셨는지. 물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만 어쨌든 이제 연동해서 시중은행의 금리도 같이 오르게 된다, 그 부분이 있고, 미국은 1년 넘는 시간 동안 지속해서 금리를 인상을 해왔고 미국의 시중은행들도 그것에 맞게 금리를 또 인상을 해왔습니다. 다만 한국도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했는데 미국처럼 과감하게 큰 폭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인상하진 않았고요. 작년 중순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의 기준금리를 추월을 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항상 더 이제 높았는데 더 추월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적금 들 때 조금이라도 더 이자를 많이 붙여주는 은행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적금을 좀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글로벌 자산운용 전문가들도 똑같습니다. 그분들도 한국 대신에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쳐주는 미국 은행에다 돈을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계속. 예, 맞습니다.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자본 유출이. 근데 또 금리를 올리자니 부동산이 박살이 난다. 그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예금을 하려면 미국 돈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보유하고 있는 한국 돈을 이제 팔고 미국 돈을 사들여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돈 수요가 떨어지고 미국 돈의 수요가 올라가가지고 한국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은 올라가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자, 한국 실시간으로 터지고 있는데 재밌으신가요? 저는 지금 반쯤 졸면서 듣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되게 안 대리가 이렇게 이제 좋게 포장을 얘기했는데 사실 한국이 이제 터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사실은. 예. 골마 터지고 있다, 이거. 신 선생님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네요. 또 얘기를 하시는 거 왠지 아십니까? 네. 왜요? 제가 작년에 집 샀죠. 이거 직격타로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관심을 안 가질라 해도 안 가질 수가 없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 집은 신중히 구매를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으실 겁니다. 주식 얘기로 찡찡댄 거 편집해 주세요. 미안해서 안 돼요.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그럼 우리도 미국 따라서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그 질문의 답을 이미 신 선생님이 방금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이러다 다 죽어. 이러다 다 죽어. 지금 부동산으로 묶여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너무 많다 보니까 역전세 나오고 난리 났죠 지금. 그분들을 고려해가지고 빨리빨리 막 급하게 올리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이 또 미국 기준금리와 한국 주식시장과의 연관이 또 있습니다. 우리도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우리도 한국도 한동안 금리 인상을 했는데 미국처럼 그렇게 크게 올리지 못한 것은 우리나라가 제조업 그리고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돈을 벌려면 지속적인 대량 투자를 통해 가지고 생산시설 만들고 그런 생산시설에서 만들어낸 상품들을 해외에 또 판매를 해야 되는데 반도체? 안 그래도 미 연준이 이제 시장에서 돈을 빨아들이면서 판매도 저조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돈을 빨아들이니까 그 수요도 좀 줄어들겠죠. 그렇게 판매도 저조해지는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점점 높아져가지고 신규 투자까지 망설여지게 된다. 그러면 한국 기업들은 한국의 현재의 판매 감소와 더불어 미래의 성장 가능성까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기준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못하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계속 감소하는 것은 미국 기준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해외로의 자금 유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이 통화량을 조절하면서 글로벌 수요 둔화로 인한 수출 감소 여파도 걷고 국내 기업들의 평가가 낮아지고 있고 이는 결국 주식시장에 반영되게 되는 거죠. 짧게 얘기해서 잣됐다. 뭐 그렇죠. 그러니까 네. 더 짧게 얘기해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그 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게 되고 있고 그 우리나라에서 물건도 안 사고 우리나라에 투자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자산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이 솔직히 좀 본인들이 좀 살자고 너무 좀 네. 이제 그런 거를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있잖아요. 암묵적인 룰을 좀 깨지 않았나. 그러니까 각자 도생의 길로 가자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사실 발언을 했었고 네. 다른 나라들도 그걸 약간 따라가면서 우리나라처럼 이제 해외 수출에 이렇게 의존하고 있던 국가들이 더더욱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 선생님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저도 요즘에 뭔가 이렇게 미국에 이제 패권이 있었던 거는 그쵸, 달러를 몰아줬던 통해서 거죠, 저희가 다. 그 다른 나라들이. 달러를 통해서 정말 이제 계속 성장을 하는 미국의 이제 우방 국가들 그거와의 연계가 또 좋았던 부분인데 이 패권이 약해지면서 요즘 이런 분쟁들 국가 간의 분쟁들이 굉장히 또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또 그쵸. 듭니다. 패권의 그런 힘이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흔들리니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그런 대만에 대한 위협도 강한 힘이 점점 더 있었으면 심해지고 있고. 네네네. 과연 그러니까 그런 말 우스갯소리로 막 그런 말 있잖아요. 야,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으면 과연 우크라이나 쳤을까? 뭐 그거는 이건 편집해야 돼 말아야 돼.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쨌든 네 그렇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좀 길게 좀 미 연준이 금리를 왜 올리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 경제까지 영향을 주는가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경제 주요 지표들에 대한 이제 설명으로 풀어봤는데 제가 최대한 설명을 쉽게 해보려고 했지만 여전히 쉽지만은 않은 내용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 상황 관련해서 제 의견도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저도 이제 현재 몇 가지 주식 종목에 돈이 물려있는 상태로 이른 시일 내에 한국 경제가 좀 빨리 회복하고 주가가 좀 올랐으면 좋겠지만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는 총재분께서 대한민국은 네. 장기 저성장에 들어갔다고 얘기하셨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도 있고 미국이 이제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동결했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CPI 2%와는 2%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고 있고 코로나 시기 전자제품 수요가 증가해서 그때 구매한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인 전자제품과 부품들이 아직 교체 주기를 찾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안 좋은 상황이 좀 지속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러한 위기 상황을 거치면서 기업들이 이제 수익성 제고 방안을 좀 고민하고 더 건강한 기업으로 탈바꿈해서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위기를 좋은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좀 이해가 덜 된 부분은 없으신가? 전 사실 뭐 졸면서 들어서 이해가 덜 됐고 말고 할 게 없긴 한데 궁금한 거는 하나 또 있어요. 네네. 이게 아까 이제 한국 돈이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더 많이 빠르게 오르니까 한국 돈의 수요가 떨어져서 미국 돈의 수요가 오르고 한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이 오른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신쌤이 쉽게 얘기해서 한국이 터지고 있다. 골마 터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이거죠. 옆 나라, 우리 바로 옆에 이제 먼 나라 이웃 나라인 일본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일본은 계속 엔저 기조를 가져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쵸. 몇 년째, 몇 년이 뭐야? 몇십 년째 계속 엔저를 가져가고 있는데. 네네네. 양적 완화 계속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일본은 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이렇게 아까 신생이 말한 대로 그것 때문에 한국이 터지고 있다. 그러면 일본은 벌써 후지산 폭발했겠네? 일단 일본 경제가 근데 그래가지고 몇십 년 동안 계속 아니죠. 버블이 터져서 똥망한 거를 일본이 살리려고 그걸 하고 있는 건데 왜 그게 그걸 통해서 살려지는지가 궁금한 거지 나는. 일본 기축통화. 잠시만요. 일본은
네. 우리랑 지금 다른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조금씩이라도 일본은 안 올리고 있습니다. 더 낮게 계속 유지를 하려고 있고 돈을 계속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왜 그랬냐를 이제 좀 보면은 일본은 투자를 너무 안 하고 지금 그러니까 자산 가치 대비해서 돈이 그동안 너무 부족했습니다.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돈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투자도 너무 적고 그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벌어들일 수 있는 돈도 너무 적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리를 낮추면은 시장에 돈은 이제 돈이 많아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효과를 위해서 투자 촉진을 하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낮추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적정했다 어떻게 판단할 수는 좀 힘들겠지만 일본이 가치 대비해서 화폐가 부족했던 것만큼 그렇게 부족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만약에 햄버거 100, 돈 100이었으면 일본은 햄버거 100인데 아니 햄버거 200인데 돈이 50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을 계속 올려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옛날에 엄청 잘 나갔을 때 이제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일본이 경제 완전 강대국이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저렇게 햄버거와 돈의 비율이 자꾸 맞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선진국들 사이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 위주로 굉장히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그게 그런 식으로 이제 맞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 일본이 한창 잘 나갔을 때는 이제 서비스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부흥을 한 상태에서 갑자기 몰락을 하니까 서비스업이 확 커져 있는 상태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걔네는 이제 일본은 몇십 년 동안 돈을 계속해서 풀려고 있는데 사실 다음 정권에서부터는 이 엔저 현상 이제 거의 버리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엔화를 지금 사세요. 엔화를 좀 사드시는 게 그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저는 좀 살았습니다. 자, 이거는 잘라야 됩니다. 이거 신 선생님 말 듣고 엔화 샀다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항상 투자는 개인의 판단입니다란 말이 있죠. 오케이. 투자는 개인의 판단입니다. 편집해 주시고요. 저는 분명히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투자하지 말자. 지금 제 카카오 주식 63빌딩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옆에 있는 쌍둥이 빌딩까지 떨어졌다. 절대 주식하지 마셔라. 어우야. 와, 그 정도면 번지 점프인데? 번지 점프. 공병도 만만치 않지 않나요? 여기 8층에 사람이 있어요. 사실 포트폴리오가 화려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저기 투자를 좀 했는데 저 그래도 막 수익률이 나쁘진 않아요. 그래도 조금 플러스예요, 저. 근데 카카오 네이버 주식이 너무 마이너스가 심해가지고 지금 카카오가 여러 주변에 이제 여러 분들이 막 몰려 있더라고요. 카카오는. 진짜 힘듭니다. 힘들어. 네.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토론할 주제라기보다는 좀 앞으로의 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경제가 좀 힘들잖아요. 막 터진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좀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줄 새로운 산업은 좀 어떤 거 될까?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좀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좀 해봤고, 요즘에 배터리 산업이 뜬다 막 이런 뉴스들도 많이 들고 하는데 요즘에 좀 주목하는 산업이 좀 어떤 게 있을까? 그런 거 좀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혹시 그런 주목을 하고 있는 산업 없으십니까? 신 선생님은? 저는 사실 어떤 특정 산업을 얘기하기에는 제가 지식이 짧아서 얘기를 못하겠고 네. 원래 문과 그쵸? 이과들이 만들어내는 거 상상만 하고 니네가 만들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경제 이런 거 전공의가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업을 늘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서비스업을 좀 늘려야 된다. 제가 제조업의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노동 시간도 굉장히 길고 그거에 비해서 이제 아웃풋이 그만큼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서비스업. 그러니까 미국은 찾아보니까 서비스업의 산업 비중이 굉장히 큰 나라여가지고 이제 노동 시간이나 그러니까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노동 시간 대비해서 나오는 아웃풋이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걔네가 보면은 야 니네 되게 열심히 일하는데 돈 왜 그거밖에 못 버냐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되게 뼈 빠지게 일하는데 그래서 뭔가 고가치이죠, 그쵸? 고가치를 이제 창출해낼 수 있는 이제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을 좀 육성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뭔진 나도 몰라. 근데 지금 보면은 사실 그런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구글과 같이 서비스업의 대표 주자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이제 금융산업입니다. 그렇죠. 금융산업. 네, 글로벌 금융산업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근데 우리나라 금융 불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홍콩과 싱가포르이 아시아에서의 중심지 역할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하려고 하는 여러 국가들의 노력이 일본에서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이 좀 쉽지만은 또 않고, 사실 그 같은 비슷한 이야기에서 이제 카지노 산업, 그러니까 이걸 무슨 산업이라 하죠? 도박 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카지노가 유흥 산업이라는 거 해야 되나요? 그쪽이 또 되게 좀 시장이 크더라고요. 그것도 또 유치를 하려고 또 했었는데 뭐 잘 안 되고, 그게 좀 그렇습니다. 아니, 액티브 X부터 없애세요. 액티브 X. 액티브 X는 요즘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은행 저 맥북에서 없지 않나요? 아니 요즘도 은행 어디 웹사이트 들어가면 프로그램 10개씩 깔라 그래요. 그런데 좀 있죠. 중간에 어쩌다 한 번씩 있습니다. 예. 계열받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공변은 뭐 그런 좀 기대하고 있는 산업, 이게 좀 나중에는 좀 클 것 같다, 그런 거 없으십니까? 저도 사실 뭐 이게 제가 만약에 나중에 이게 클 것 같다, 그런 산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 투자해서 떼돈 벌었겠죠. 그거 모르니까 지금 주식에 꼬라박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질문을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 나도 에코프로비엠 사고 싶었는데. 그런데 네네네. 이제 굳이 이제 아까 신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조금 더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서비스직을 증가시킨다, 이거는 대한민국에서도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도가 여러 번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런 얘기 많잖아요. 전 세계에서 구글보다 다른 특정 포털 사이트를 많이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 네이버. 그 다음에 전 세계 이제 구글이. 네. 네. 그리고 또 뭐 이제 네. 외국 애들 다 뭐 씁니까? 막 뭐야, 스냅챗, 왓츠앱 이런 거 쓸 때 우리나라 카카오톡 부동의 1위 그냥 이런 거 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게 옛날에는 뭔가 자랑스럽고 좀 멋지다 이렇게 느껴졌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런 우리나라 위주의 산업 진행, 이런 것들이 서비스직을 조금 우리나라 국내에서만 진행하는 걸로 국한시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은 조금 너무 쉽지 않은 얘기고 허황된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유니콘 기업이 나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신쌤이 투자하셨던 에어비앤비, 뭐 우버, 이런 유니콘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그냥 외국의 유니콘 기업을 그대로 모방해서 만든 정도밖에 없지 않나. 조금 더 독창적이고 세계의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는 기업이 나타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다루고 싶은 주제 중 하나인데, 교육의 문제라고 봅니다. 교육의 문제. 우리나라 유니콘이 나올 수 없는 이유는 이미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창의성을 다 죽여놓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다. 유니콘이 이제 저기 어디 보인다? 그러면 때려 잡습니다, 그거. 오늘 신세 화가 많이 나 있네. 공변 이야기 관련해서 좀 코멘트를 좀 하자면, 그것도 참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우리나라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인터넷 산업, 인터넷 서비스 산업에서 좋은 제품들이, 그러니까 좋은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만 쓰이고 글로벌 스탠다드가 안 됐다는 그런 좀 문제점 때문에 뭐 이렇게 뭐랄까요, 그렇게 크지 못했는데, 사실 그게 지금 말씀하셨던 네이버, 카카오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만 성행을 하고, 심지어 우리가 먼저 개발을 했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전 세계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지 못해서 점점 죽어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사실 페이스북만 하더라도 우리가 싸이월드 얼마나 먼저 시작했습니까? 와, 싸이월드.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싸이월드 물론 이제 마크 저커버가 있었는데 도토리 사가지고 좀 많아서 프리스타일 와이 막 다 BGM으로 깔고.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이 서비스가 이제 좀 뭐랄까,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게 좀 안 됐던 부분도 좀 있고, 그렇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챗GPT가 있다면 대한민국엔 심심이가 있었다. 심심이는 좀 모르겠고요. 심심이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이게 언어의 문제도 좀 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 예, 저는 이제 만약에 그런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크려면 한국에서는 사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으로는 참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사실 제조업으로 또 가야 되지 않나. 우리나라가 그 글로벌 스탠다드 글로벌 1위를 하고 있는 분야가 결국에는 지금 뭐 반도체 분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의 장벽 없이도 정상의 자리를 이제 유지할 수 있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분야다 보니까 그런 거에 좀 국한되어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야, 어디 산골짜기 파다가 석유 이제 뭐 한 10억 배럴 파가지고 돈을 벌어야 된다. 그거 아니면 가망이 없다. 뭐 또 개소리야. 또 내절해 왜 마지막에. 진짜. 근데 이거 너무 길어지나? 그만할까? 아니요, 제가 알아서 제가 또 오케이. 말 씹은 거 많아가지고. 오케이. 그러면은 그러니까 굳이 덧붙이자면은 아까 안대리가 얘기해준 거에서 든 생각인데 네. 사실 우리나라의 그런 인터넷 서비스 사업, 소위 요즘은 사실 다 스마트폰을 하니까 앱이라고 봐야겠죠. 네네. 앱 중에 글로벌 스탠다드까지는 아니어도 좀 해외에서 먹히고 있는 게 있다 하면은 저는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일본에서는 사실상 카카오톡처럼 라인이 사용되고 있고, 네네네. 또 저기 어디야 동남아 쪽에서도 라인을 꽤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 시장을 독점 혹은 선점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또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것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그러니까 이 인터넷 메시징 서비스가 잘 된다. 이제 이게 시장이 돈이 되는 사업이 될 것 같다. 이게 정말 글로벌 스탠다드화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다. 라는 걸 검증하는 걸로는 우리나라만큼 좋은 또 시장이 또 없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서 접근을 잘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스마트폰을 쓰는 나라가 또 없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 보급률도 높고 그런 그쵸. 곳이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먹힌다라는 걸 테스트하는 걸로는 굉장히 이제 좋은 시장인데 테스트 서비스인가요? 그걸 가지고서는 테스업인가요? 테스업. 그걸 가지고서는 이제 해외에 진출해가지고 시장을 선점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다 해먹어라. 그렇네요. 쉽지 않은 문제군요. 그거를 또 깨고 또 좋은 혁신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 언젠가 또 나타나지 않을까. 나중에 안대리가 하나 만드세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유니콘. 그거는 일단 이 지소지대부터 좀 성공시키고 또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길게 이제 미 기준금리와 우리 한국 경제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까지 얘기를 해봤고, 또 이제 여담으로 앞으로 한국 경제를 책임질 미래의 산업은 또 어떤 게 있을까, 그런 또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저 사실 경제 얘기라는 게 좀 쉽지만은 않아가지고 오늘 얘기가 얼마나 재밌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고, 이런 뉴스를 봤을 때 이제는 조금 대충은 이해가 간다, 이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그런 거 정도는 오늘 계기로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고요. 혹시 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하고 싶은 거 있으실까요? 저희 다음 주 주제는 신 선생님 주제인가요? 네, 제 주제고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민 중입니다. 이제 정시와 수시 이 어떤 게 더 좋은가를 할지, 이거를 곁들여서 이제 킬러 문항 삭제를 할지, 킬러 문항만 이제 가지고 갈지 조금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입시 시장과 관련한 얘기 다음 주에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도 안 하는 애가 뭐 말이 많아. 그렇고요. 네, 오늘 어려운 얘기 조금은 재미없을 수 있었던 얘기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입시 관련한 내용, 좀 재밌는 내용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